반갑습니다. PSLab의 송희식입니다. 문제 해결 방법론 퀵의 제3강 Y의 선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우선 문제 해결 방법론 디맥의 제5강 Y의 선정과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디맥의 5강에서 보다도요, 좀 더 내용을 상세하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디맥 5강과 본 내용을 같이 학습을 해주시면 좀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우선 그 이전에 2강에서 디파인 단계의 과제를 왜 하는지에 대한 당위성, 또 내부적인 문제를 어떤 문제를 극복해야 되는지, 또 달성해야 될 지표, 그 다음에 달성했을 때의 금전적인 어떤 재무적인 성과, 또 향후 과제를 어떻게 운영할 건지에 대한 관리적인 측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논했었죠. 자, 그를 통해서 문제 해결의 활동을 승인을 받았다, 뭐 이렇게 가정을 하게 되면 다음에 우리가 취해야 될 내용이 현재의 상태를 측정하는, 현 수준을 파악하는 그런 활동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현업에서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문제 유형들은 이미 그 Y가 시작 단계부터 명료하게 결정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문제 해결 역량을 좀 키워주고자 하는 그런 목적으로 학습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요. 자, 정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가정을 하고 그 다음에 본 과정에 임하시면 좀 더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Y를 결정하기 위한 기본 단서는요, 우리 그 define 단계에서 범위 기술이 있었습니다. 그 범위 기술의 프로세스 범위를 결정할 때 시작과 끝을 정했어요. 어떤 범위 내에서, 프로세스 범위 내에서 우리가 최적화를 이룰 것인가. 그러니까 시작과 끝이라고 하는 프로세스를 갖다 놓고요, 그 끝단에 존재하는 대상이 이제 커스터머죠, 고객. 그래서 우리가 정한 범위의 끝단에 존재하는 고객을 정의하고, 고객이 요구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목록화하면 그 중에 반드시 우리가 달성해줘야 되는 그런 항목들이 이제 포함되어 있을 거란 얘기죠. 그 다음에 Y가 결정이 되어 있더라고 하더라도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추가적으로 지표를 우리가 고객의 요구 조건을 통해서 도출할 수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정한 Y 플러스 또 새롭게 얻어진 그런 Y를 가지고 전반적으로 과제의 품질을 좀 높여주는 이런 어떤 접근을 우리가 시도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했든 정해지지 않든 Y를 정하는 이런 그 과정은 한 번쯤 깊이 있게 좀 거쳐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일단 결론적으로만 그 결론의 이미지를 좀 보면요, CTQ라고 하는 거, 즉 고객의 요구사항을 특성화시킨 핵심적인 품질 특성이죠. Critical to Quality. 그래서 고객이 요구한 지표는 이런 거고, 그 다음에 과제를 수행할 때의 지표로서는 이렇게 표현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에 따라서 이제 운영적 정의와 성과표준, 규격에 해당되는 성과표준, 그 다음에 이것들이 정립이 되면 그에 따라서 이제 데이터를 수집할 그런 수집 계획이 마련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Y의 지표가 개수형인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계량형인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학습을 좀 하겠습니다. 네, 우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프로세스 범위의 시작과 끝단에 고객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내가 Y를 결정하는 과정이죠. 지금 여기 Y의 선정이니까. 그러려면은 일단 고객이 요구하는 게 뭔지, 불평불만이 뭔지, 그런 것들을 알아보는 과정이 바로 VOC 수집이 되겠습니다. Voice of Customer. 또 VOB라고 하는 건 내부 고객의 소리예요. 우리가 모든 고객을 구분할 때요, 내부 고객과 외부 고객, 그 다음에 이해관계자, 이렇게 구분하죠. 내부 고객은 그들의 소리는 이제 VOB, Voice of Business,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 프로세스 끝단에 존재하는 우리 회사 내에 어떤 다른 우리에게 요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대상자가 되겠죠. 자, 그런 경우에 자, 이렇게 다양한 얘기를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VOC나 VOB는 정해진 어떤 규칙은 없어요. 뭐 막말로 나쁜 소리를 하더라도 VOC죠. 그런데 그것이 액면대로 우리가 봤을 때는 통상적으로 무슨 말인지 모를 경우가 많아요. 보통 프로세스가 오래 지속될 경우는 고객들이 요구하는 바가 좀 명확하긴 합니다. 하지만 명확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아유, 이건 왜 이래? 뭐 이런 식이죠. 그러면 CCR이라는 거, Critical Customer Requirement, 고객이 크리티컬하게, Customer Requirement, 고객 요구사항이죠. 핵심적인. 그 다음에 CBR, Critical Business Requirement, 비즈니스적으로, 그러니까 내부 고객의 소리가 명확하게 요구한 게 뭐냐,
그래서 그 명확하게 요구한 게 뭐냐를 알아내려면요, 바로 이 VOC나 VOB에 대해서 한 번 더 물어보는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표면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어느 정도 원하느냐? 그게 무슨 얘기냐? 이런 식으로 계속 질문한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어디까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 표현을 얻어낼 수가 있냐면요, 어떤 항목이 어느 수준까지를 되기를 나는 원한다라는 그런 그 고객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명확한 요구사항을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유체 속도를 알아야 된다 그러면 유체 속도라는 게 뭐냐, 그 다음에 어느 정도를 원하느냐, 이렇게 자꾸 물어보면 어떻게 됩니까? 어느 정도 이상 돼야지, 뭐 어느 미만은 돼야지, 또 어느 수준 정도는 유지를 해줘야지, 이런 식으로 정확한 어떤 수치적인 표현까지도 우리가 유도해낼 수가 있는 거죠. 반복적으로 질문을 계속 해 나간다 그러면. 자, 그럴 경우에는 바로 이런 특성적 표현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여기 보시면 출장비 절감률, 그렇죠? 반송률, 뭐 비용 절감, 이런 식으로 CCR이나 CBR로 표현이 된 내용들은 바로바로 특성적으로 표현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품질 특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과정은 우리 QFD라고 있습니다. Quality Functional Deployment라고, R&D 쪽에서 고객의 어떤 그 무형의 소리를 우리가 알아듣는 그런 엔지니어 특성 표현으로 바꿔주는, 전환시켜주는 그런 아주 중요한 툴이 있는데, 그 내용을 굉장히 단축시킨, 함축시켜 놓은 그런 유형의 전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품질 특성 중에서 중요한 걸 뽑아내면,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걸 뽑아내면 그게 바로 이제 CTQ가 되는 거죠. Critical to Quality 또는 Critical to Process, CBR에 대응하는 특성이 CTP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중요한 특성들을 뽑아내는 이런 과정 자체가 고객으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고객을 정하고 VOC를 목록화하고 수집을 하고 핵심적인 요구사항이 뭔지를 파악하고 그들로부터 품질 특성으로 바꾼 다음에 가장 중요한 특성들을 우리가 골라내면 그것이 CTQ, CTP란 건데요. 자,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친 그 이력을 좀 보면은 결국 CTQ라고 하는 거는 누구한테 매달린 특성이다? 고객에게 매달린 특성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CTQ라고 하는 건 고객에 매달린 특성을 얘기합니다. 그거를 이제 우리가 그 CTQ라는 그런 그 고객에 매달린 특성을 과제의 Y로 이렇게 전환시켜주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CTQ라고 하는 건 고객에 매달린 특성인데, 우리는 이제 과제를 수행하는 입장이니까 과제의 지표가 또 따로 있죠. 이것이 서로 동일할 수도 있고 또 좀 바뀔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CTQ라고 하는 고객의 특성을 우리가 과제 수행하는 우리 내부의 언어로 좀 바꿔줄 필요성 때문에 전환의 어떤 단계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존에 바뀌어오는 그 CTQ적인 표현이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그런 지표와 같다 그러면 직접 그냥 갖다 쓰면 되겠죠. Y로. 또는 대용 특성, 생만족도다 그러면 그 생만족도는 잴 수가 없다 이거죠. 5점 척도로 할 수는 있겠지만 색에 영향을 주는 그런 그 불순물이 있다 그러면 그 불순물, A 불순물의 농도, 이런 식으로 좀 대용화해서 성격이 좀 다르지만 충분히 설명하는 그런 특성이죠. 그래서 불순물 농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게끔 전환되는 것. 그 다음에 반대, 이것이 이제 높아지면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그런 역상관이죠. 그래서 그 제약 특성, 그렇게 전환시킬 수도 있고요. 이건 증가하지만 이건 감소해요. 하지만 이게 증가하는 거를 충분히 설명하는 비례관계, 역비례관계가 있다는 얘기죠. 또는 하나가 몇 개로 나누어지는 이런 형태, 이런 것들 하위 특성화시켜서 전환되는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표로서 이제 전환이 되면 이 지표가 여기 이제 Y, 우리 과제의 실질적인 지표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의 전개를 이 표로서 정리해 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필요한 게, 우리가 지표를 결정하면요, 지표를 어떻게 숫자로 만드냐, 숫자가 있어야 우리가 메저링을 하니까 그런 수치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또 고민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운영적 정의라고 합니다. 이것은 문제 해결 방법론 DMAC의 제 5강에서도 설명을 드렸던 바와 같이 마케팅 용어고 Operational Definition이라고 하는 영문 표현이 해당됩니다. 이것은 조작적 정의라고 그랬죠. 그래서 운영적 정의는 좀 어감을 좋게 하기 위해서 별도로 좀 변경된 그런 표현이고요. 실제 학문적 용어는 조작적 정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작적 정의라는 건 숫자를 어떻게 만들 거냐,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숫자를 만드는 방법,
그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측기 이름을 여기다 적든가요. 여기다 계측기 이름을 적으면 물론 이제 사전적 정의를 좀 표현해 놓고요. 계측기 이름을 적으면 계측기라는 건 우리가 뭔가 로딩을 하면 숫자가 나오는 그런 것을 물체를 얘기를 하죠. 어떤 그 측정 장비를 얘기하죠. 그러니까 계측기 이름을 적어놓으면 됩니다. 대신 어떻게 그것을 측정할 것이냐, 숫자로 만들어낼 것이냐라고 하는 표준의 이름을, 표준 명칭을 우리가 다시 같이 포함을 시켜야 되는 거죠. 우리 보통 이제 대기업, 기업 같은 경우는 뭐 여러 뭐 기업들에서 운영하는 그런 장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운영한다라고 하는 그 표준 절차들이 다 마련되어 있고요. 문서화되어 있죠. 그것을 포함시키면 그 절차대로 계측기를 우리가 활용을 해서 숫자를 바로바로 얻을 수 있는 이런 결과로 이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계측기 명을 적거나 또는 식을 적거나, 식을 적는다는 얘기는 이와 같이 어떤 뭐 빼기 나누기 뭐 이런 식으로 곱하기 100 뭐 이런 식으로요. 산식을 통해서 수치 y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 각각의 정의된 항목들에 대해서 그것이 어디서 숫자가 나오는지 다 이렇게 적어줘야 돼요. 납입된 일시는 어디서 얻는 거고, 납기 규정일은 어디서 얻는 거고, 그래야 그런 것들을 조합을 해서 이 식을 통해서 숫자를 만들어내죠. y 값을. 네, 다 정의가 돼야 됩니다. 또는 디스크립션을 할 필요가 있죠. 설명. 시간 같은 건 시점과 시점을 명확하게 얘기를 해놔야 다른 사람이 또 그걸 보고서 동일한 대상에 대해서, 현상에 대해서 동일한 값을 얻을 수가 있겠죠. 이와 같이 운영적 정의는 그 숫자를 y에 대해서 숫자를 어떻게 얻을 것이냐를 결정하는 그런 중요한 행위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것이 결정이 되면 이제 규격을 정하죠. 그렇게 해서 숫자들이 얻어지면 데이터들이 쌓이겠죠. 그 쌓인 데이터들의 특정한 어떤 그 기준을 갖다 들이대야 이것이 좋고 나쁨의 어떤 수준을 가늠하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규격이 필요한데 그것을 좀 범용화시켜서 표현한 것이 성과 표준입니다. 퍼포먼스 스탠다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량형인 경우 y가 계량형이다라고 하면 망대, 망목, 망소 이렇게 되죠. 그래서 망목은 목적하는 값에 희망하는 특성이니까 너무 작아도 안 되고 너무 커도 안 되겠죠. 그래서 LSL과 USL을 적어줘야 되고요. 요 규격란에 또 망대 특성, 크기를 희망하는 특성은 LSL을 적어줘야죠. 또 망소 특성, 작기를 희망하는 특성은 USL을, Upper Specification Limit을 적어줘야 됩니다. 예를 들면 A 제품의 반품량, 반품량은 적을수록 좋겠죠. 그러니까 USL, 적을수록 좋은 그런 특성이 되고 어느 이상 넘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관리 기준 어떤 한계값 USL을 결정해주는, 그 다음에 그 3토는 어떤 설정 근거를 갖고 해줬느냐, 이렇게 하면 이제 규격이 우리가 설정하게 되는 거고 그 규격에 따라서 현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뭐 이런 배경이 되겠습니다. 또 개수형 같은 경우는 한계가 뭐냐를 결정해야죠. 뭘 갖고 개수를 할 거냐. 전화 한 건, 이게 한계가 될 수 있겠죠. 또는 뭐 구매 내역서 한 건, 뭐 이런 식으로 뭐 케미컬 1톤, 뭐 1g, 1리터, 물건 하나, 마우스 한 개, 연필 하나, 글자 한 개, 뭐 이런 식으로 한계를 정하는 것이 이제 유닛의 정의고요. 그럼 그것이 잘못됐다, 안 됐다를 판단하는 정의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분량의 정의라는 것이 있게 되면 20개를 갖다 놓으면 요거는 여기에 부합되니까 분량, 요거는 부합되지 않으니까 양품.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해서 현재 수준을 이제 메저링 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되고요. 또 결점 특성 같은 경우는 역시 한계를 정하는데 뭐 구매 내역서 한 건이다. 근데 거기에 체크해야 될 항목이 뭐 10개가 있어, 8개가 있어요. 그러면 그 8개가 뭐가 잘못된 거냐? 즉 결점을 정의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한 개 구매 내역서 가져다가 체크될 항목 8개를 쭉 보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발견됐어요. 그러면 기회라는 건 결점으로 이렇게 바뀌는, 그래서 결점이 몇 개인지를 이제 셈하게 되는 이런 과정으로 연결돼서 현 수준을 측정하게 되죠. 그래서 300장의 뭐 과거의 구매 내역서를 갖다가 각각에 대해서 전부 다 우리가 평가해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결점이 몇 개 나왔다. 그러면 DPU, Defect per Unit, 뭐 300분의 4개 나왔다. 그러면 300분의 4가 단위 어떤 그 유닛당 결점 수가 되겠죠, 평균. 또는 DPO, 그것은 DPU고요. DPO는 기회당 평균 결점수니까 300개를 갖고 왔다 그러면 한 장당 8개 체크 항목이 있으니까 8, 3은 24, 2400개 중에 2400개의 잘못될 가능성 중에 결점이 4개 나왔다 그러면 Defect per Opportunity. 그래서 300개 곱하기 8,
그러면 8324 2400개 분의 4 그것이 이제 DP5가 된다 그랬죠. 본 내용은 문제 해결 방법론 D매개 제5강에서도 별도로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요. 같이 좀 상호 보완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와 같이 해서 개수형을 정의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개수형은 이 비율로 따지는 게 다 개수형입니다. 왜냐하면 전체 대상 중에 그 중에 해당되는 우리가 관심 있는 어떤 사건을 위에다가 빼서 분자로 우리가 카운팅하는 게 비율이죠. 그러니까 개수하는 분자의 양을 개수하는 것은 비율로서 표현됩니다. 그래서 비율로 표현된 건 100% 다 개수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양식을 거쳐서 산식을 거쳐서 Y가 얻어지니까 총 판매량은 어디서 나오고 반품된 양은 어디서 나오는지를 기록을 해두면 그것이 이제 운영적 정의가 되고요. 그럼 그거에 따라서 Y가 하나씩 상황에 따라서 월별로 뭐 주별로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러면 그 개수형의 형태는 분량이 되겠죠. 분량이라는 건 이제 분모수만큼 더 큰 양이 분재에 올라갈 수가 없죠. 그런 것이 개수형 특성입니다. 그러면 분량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가 뭐냐 이런 거 하는 거고요. 그 1톤이 뭐가 잘못된 거냐 뭐 해서 분량의 정의를 우리가 기술하면 그것이 뭐다? 성과표준, 즉 규격이 된다. 그러면 이와 같이 Y가 어떻게 얻어지고 그 다음에 어떤 규격을 갖고 그것을 잘라서 현재 수준을 측정할 수 있겠느냐 이런 것이 결정이 되면 그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수집 계획을 마련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표는 이거고 어느 기간 동안에 데이터 수집할 거냐 이 기간 동안의 데이터를 가지고 현재 수준을 측정할 거다. 또 표본 추출 방법은 전체 다 갖고 할 거다. 뭐 이런 얘기죠. 또 그 데이터는 어디에 잠겨져 있느냐 저장 위치를 정의하고요. 또 언제까지 수집할 거냐 이거죠. 그래서 수집 기간 그 다음에 담당자는 누가 할 거냐 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뭐 필요한 내용들이 있으면 비굴 안에 이제 포함을 시키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한 장표 내에 Y를 선정하는 전반적인 과정을 포함을 시키는데요. 중요한 것은 정의에 맞게 정확하게 표현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많이 잘못되는 경우가 지표의 형태에 따라서 이 개수냐 계량형이냐 또 분량이냐 결점이냐 또 망대인지 망소인지 망목을 결정하는 뭐 이런 형태들이 대부분 잘 안됩니다. 100건 중에 한 2건 정도만 이 표현 정의대로 잘 기술되는 경우가 있고요. 나머지 98%는 98개는 100개 중에 한 98개 정도는 이 성과 표준이나 이런 것들의 정의가 앞뒤 관계가 연결이 되지 않아요. 맥이 끊어지는 거죠. 자, 이런 부분들은 학습을 통해서 명확하게 정의하는 그런 좀 능력을 좀 배양을 하시고요. 자, 그를 통해서 문제 해결 역량이 훨씬 더 배가 된다는 걸 스스로가 느끼시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개수형의 분량 특성이죠. 그러면 현수준 측정은 이항 분포. 이거 쓴다 못 쓴다 분량이다 아니다니까 이항 분포로 넘어가는 거고요. 만약에 정량적인 어떤 계량적인 표현이라 그러면 이것은 이제 정규분포 형태로 이제 넘어가겠죠. 또 결정형이라 그러면 이제 포화성 분포로 현수준을 측정하는 이런 구조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끊어지지 않고 연결되는 이런 전개 방식이 우리가 로드맵이고 문제 해결 방법론이고 또 문제 해결 프로세스다. 그리고 이에 따라가면서 우리가 진행될 때 문제를 해결할 어떤 가능성은 그 다음에 과제 품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훨씬 더 증대된다. 자, 이렇게 뭐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설명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제 4강에서는 현수준을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학습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